안녕하세요. 음악 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본론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논문 구조고요. 서론, 본론, 결론 형태, 음악대학 논문 예시입니다. 자, 본론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론적 배경과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 연구 본문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접근을 하게 되고, 연구 본문에서는 자신이 연구한 내용들, 논문의 주된 연구 내용, 음악 논문으로 치자면 음악 분석 파트가 이 연구 본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을 이 두 가지의 구조로 가져가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이론적 배경입니다.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접근, 당연히 이론적 접근이니까 책을 보시면서 연구한 내용을 쓰시겠죠. 그래서 문헌 연구가 꽃을 피우는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작곡가 생애, 시대적 배경, 주요 음악 어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론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 필수적으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서술해 주는 부분이 일단은 이론적 배경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필수적인 배경 지식, 논문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필수 지식과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고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가져오면 또 그건 이론적 배경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이론적 배경을 우리가 교재를 요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논문은 교재 요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선행 연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최근 연구 동향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목차를 가져와 봤습니다. IBC 논문의 목차.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노프 생애와 작품 음악적 특징, 프로코피예프 생애와 작품 초기, 중기, 후기 음악적 특징. 이 논문 뭐에 관한 논문인가요? 제목은 모르지만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론적 배경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에 대해서 써놨는가? 만약에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현대 기법 특징들, 이런 연구 주제인데 이론적 배경을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를 밝혀놨다.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이론적 배경을 잘못 썼던지, 아니면 이 논문이 20세기 러시아 음악을 다루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 제제곡이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에 한정돼 있던지. 그렇다면 이제 부제목에서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 음악을 중심으로 라고 밝혀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론적 배경은 본인이 쓰려고 하는 주제랑 딱 맞아야 돼요. IMRD 형식을 보시면 이론적 배경, 교수 내용 지식과 음악 교수 내용 지식, 교수 불안과 음악 교수 불안, 선행 연구 고찰. 자, 이건 역시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교수 내용 지식과 음악 교수 내용 지식, 교수 불안과 음악 교수 불안. 대충 따져보면 얼마나 음악,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지식이 풍성한가가 가르칠 때의 자신감과 어떤 불안감을 좌지우지하는가,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는 목표가 보이죠. 이게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논문 주제와 연구 방향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문헌 연구인 만큼 주석이 가장 많이 달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적 배경은 거의 대부분 잘 쓰세요. 왜냐하면 좋은 문헌, 좋은 책에서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석을 충실히 다셔야 되고, 어떤 순서로 서술할 것인가, 어떤 연구들을 먼저 보여줄 것인가, 이런 순서들과 주석, 참고 문헌 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구와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교재 요약으로 책 한 권 내용을 한 두세 페이지에 요약한 아주 좋은 정보만 담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사실 한 50전짜리 이론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행 연구 중심의 최근 연구 동향, 최근 연구의 흐름들이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보통 음악대학에서 쓰는 이론적 배경은 작곡가, 연주자 혹은 어떤 음악인이라면 생애, 시대적 배경, 음악 어법 및 특징, 그리고 주요 개념의 용어 설명 등을 포함하게 돼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2013년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리스트 작품에 반영된 악마주의적 표현 연구. 리스트 작품의 악마주의적 표현 연구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걸 연구하는 목적을 가진 논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론에서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뭐 했을 것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론 부분에서 밝혀주면 그 다음 이론적 배경에서 악마주의가 뭐지? 당연히 악마주의 개념과 예술 밝혀줘야겠죠. 악마주의의 개념, 미술에서의 악마주의, 음악에서의 악마주의, 악마주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줬으면 그 다음에 리스트 작품 안에서의 악마주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밝혀주고 있죠. 물론 문제점을 찾아보자면 굳이 이 이론적 배경 파트를 이렇게 두 개의 섹션으로 분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반드시 하나로 묶으실 필요도 없어요. 대주제가 나눠진다라는 건 그만큼의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눠도 되지만 지금은 악마주의 개념과 예술, 리스트 생애와 악마주의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박사 논문을 보시면 바이올린 협주곡의 역사적 수용 및 평가, 위부터 봐야겠군요. 바이올린 협주곡의 전반적 배경, 정기적 배경, 슈만 말년의 생애, 뒤셀도르프만의 슈만, 건강의 악화, 후기의 걸작들, 바이올린 협주곡의 작곡 배경. 이거 뭐에 관한 논문인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올린 협주곡, 슈만의 후기 작품에 속하는 이론적 배경에서 성립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론적 배경에서 생애사적 접근, 여기는 리스트의 생애와 작품 시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석사 논문다운 목차입니다. 하지만 박사 논문다운 목차는 뭐냐? 슈만의 생애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1. 뒤셀도르프만의 슈만. 4개의 시기로 나눠져요. 뒤셀도르프의 슈만이 맨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후기의 걸작들이 탄생해요. 마치 베토벤의 건강의 악화가 후기에 많은 작품들을 배출할 수 있었듯이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기적 배경에서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아니라 뒤셀도르프만의 슈만의 후기 생애에 집중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후기 생애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의 작곡 배경이 어떠한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이올린 협주곡의 역사적 수용 및 평가, 출판 이전의 평가, 출판 이후의 평가, 음악계의 양분화된 평가, 이 작품에 대한 역사적 수용 및 평가를 이론적 배경에서 충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슈만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음악사적 재조명. 철저한 문헌 연구 중심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챕터를 나누시면 효과적입니다. 전반적인 배경과 역사적 수용 및 평가를 나눠서 서술하겠다. 구조가 보이시죠? 이론적 배경은 이렇게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게끔 쓰셔야 돼요.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분석하려는 작품과 깊게 연관된 시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위에서 보셨듯 바이올린 협주곡에 대해서 쓰겠다. 하지만 슈만의 생애를 탄생부터 죽음까지 서술하겠다. 이건 불필요합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게 된 그 시점에서 앞뒤, 문맥이 어떠한가, 이 집중된 시기에 몰입하셔야 돼요. 리스트의 생애와 악마주의, 그렇다면 이 악마주의적 표현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리스트의 생애사적 연구는 어떤 시기를 집중해야 되는가, 이게 목차에 드러났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논문이 됐겠죠. 탄생부터 죽음까지 나열식 서술은 피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좌측 보시면 석사 논문에서 하나 발췌해온 거예요. 서론, 본론, 베토벤의 생애, 시대적 배경,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시기별 특징. 일단 어떤 논문 같으신가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 관한 논문 같죠? 몇 번인지 보이시나요? 초기작을 다루려는 건지, 중기작인지, 말기작인지, 베토벤 생애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베토벤 생애를 볼 것이며 시대적 배경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하나도 목차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너무 일반적인 석사 논문 스타일의 목차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나열은 불필요해요. 시기별 특징도 이미 초기, 중기, 후기라는 피리오드는 모두가 다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이 다루려고 하는 피아노 소나타의 한정된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측 목차는 서론, 본론, 베토벤의 생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특징. 훨씬 심하죠? 네. 일단 뭐에 대한 거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논문입니다. 표정이 보이시나요? 논문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갈지 목차에서 전혀 보이지 않죠. 논문은 글로써 내가 표현하려는 걸 설득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은 논문은 사실은 좋지 않은 논문입니다. 제목에서도 그게 보여야 되고, 부제목에서도 보여야 되고, 초록에서도 보여야 되고, 목차에서도 보여야 되고, 본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문장과 문단에서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야지 그게 좋은 논문이에요. 다양한 선행 연구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주장들을 모아 시기별 혹은 음악적 특징을 서술한다. 다양한 선행 연구, 흥미로운 주장들, 시기별 혹은 음악적 특징을 서술한다. 이 말은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쓰는 논문, 베토벤에 대해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일링의 스타트 유서 한번 등장하고, 귀가 멀어서 극복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아픔이 등장하고, 이런 아주 보편적인 생애사적 연구보다 이 피아노 작품을 쓰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고별이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루돌프 대공과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었는가, 그런 관계들이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의 상을 보여준다면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가, 베토벤이 불멸의 연인이 있다면 그 불멸의 연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베토벤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치들은 무엇인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보시는 게 이론적 배경이 가진 매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쓰는 특징은 논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굿 이그젬플을 강조해드리면 바이올린 협주곡의 전반적 배경, 생애사적 연구에서 전기적 배경, 이게 생애사 연구입니다. 슈만 말년의 생애, 슈만 말년의 생애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디셀도르프의 슈만, 건강의 악화, 후기의 걸작들. 어떤 흐름인지 대충 보이시죠? 이론적 배경 서술 시 주의할 점, 충분하고 깊고 완전한 서술. 어디서 보셨죠? 서론에서 3C가 있었죠. 정확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번엔 3P를 준비해봤습니다. Plenty, Profound, Perfect. 충분하고 깊고 완전한 서술. 사실 석사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해요. 이게 왜 약하냐면 논문을 쓸 때 서론부터 쓰고 전체 맥락부터 잡으려고 해서 그래요. 논문 쓸 때 가장 먼저 써야 되는 부분, 이론적 배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이론적 배경 쓰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리스트 작품에 반영된 악마주의적 표현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악마주의 개념과 예술,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는 건 그 누구보다, 다른 누구보다 이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은 대충 페이지 수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논문의 구조에서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얘를 연구했고 공부했고 그런 이론적인 밑바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위에 엄청나게 큰 논문이라는 성을 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의 목적은 사실 글을 쓰는 것보다는 공부에 있어요.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건 논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논문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지 그냥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영역, 예를 들어 요즘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뮤지컬 영역, 제가 뮤지컬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한국 뮤지컬의 역사. 이건 논문이 아니겠죠. 그냥 뭐라고 할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는 뭐 레퍼토리집 같은 개념이겠죠. 뮤지컬을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어떤 관점이 나오냐, 80년대의 뮤지컬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1980년대 어떠어떠한 상황이 한국 뮤지컬계에 미친 영향 연구, 조금 더 연구의 표정이 생기죠. 그러면 제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뭐죠? 1980년대 한국 뮤지컬 이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선행 연구는 다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 배경을 한 페이지도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공부가 선행돼야지만 논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건 논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 다른 말로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러한 형성은 참고 문헌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왜냐? 문헌 연구가 핵심인 부분이 바로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참고 문헌 딱 펼쳐보시면 이렇게 보통 돼 있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논문이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면 일단 초록을 봅니다. 초록에 논문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가, 지나치게 길진 않은가, 문단이 나눠지고 구조가 헝클어져 있지 않은가. 초록 써 있는 거 보면 대충 논문의 전체 퀄리티가 나와요. 초록을 본 다음에 맨 뒷장으로 넘겨서 참고 문헌 봅니다. 참고 문헌을 딱 펼쳤는데 레이아웃도 안 돼 있고 포맷도 틀리고 내용들이 너무 부실한 문헌들만 있으면 이 연구는 볼 필요가 없겠죠. 이론적 배경이 부족할 땐 항상 그게 참고 문헌에서 티가 나요. 물론 이 논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조여보면 리스트 작품에 반영된 악마주의적 표현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단행본, 책,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그리고 악보, 인터넷 소스들이 들어가 있겠죠. 단행본에는 어떠한 책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피아노와 사회, 음악 은희, 리스트의 음악세계, 위대한 피아니스트, 작곡가별 명곡 해설 라이브러리, 건반 음악의 역사. 리스트 작품에 반영된 악마주의적 표현 연구입니다. 키워드가 어떤가요? 너무 보편적이죠. 예를 들어 베토벤 낭만 시대의 낭만 음악의 피아노 페달링에 관한 연구라고 붙여도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피아노와 사회, 음악은희, 위대한 피아니스트, 작곡가별 명곡 해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얘만 보고는 표정을 알 수 없죠. 논문에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를 알 수가 없어요. 학술 논문이 많이 등장할수록 논문은 좋아요. 그런데 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에 비해서 많고 그나마도 파우스트 모티브의 음악적 형상학, 파가니니 낭만주의 음악에 미친 영향, 패션 일러스트레에 나타나는 악마주의 표현,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영역이 좁죠. 좀 더 악마주의와 리스트와 낭만, 음악 외적인 걸 음악 내적인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낭만 음악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더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들이 필요한데 너무 한정적인 단테를 읽고 타란텔라, 로렐라이 학위 논문들은 사실상은 좋은 문헌 소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박사 논문은 석사 논문에서 주석을 밝혀주거나 참고 문헌에 썼을 때 기반이 되는 소스로 카운팅이 되지만 석사 논문은 사실은 좋은 소스들은 아니에요. 석사 논문에서 석사 논문을 언급하시는 건 그다지 좋은 언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문헌을 보면 논문 주제와 연관성이 부족한 참고 문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의 참고 문헌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징이 어디서 확연하게 드러나냐? 이런 참고 문헌을 갖고 있는 논문은 거의 대부분 이론적 배경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론적 배경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애, 시대적 배경, 음악 어법 및 특징, 주요 개념 및 용어 설명, 어떤 메뉴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집중하려는 주제, 내가 다루려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생애도, 시기도, 음악 어법도 모든 것들이 다 주제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이론적 배경이 매력적이에요. 그 이론적 배경을 단순한 교재의 요약이 아닌 정말로 논문처럼 만드셔야 됩니다.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시면서 최근 연구는 라흐마니노프의 생애에 대해서, 최근 연구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게 진짜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본문 부분을 보죠. 논문의 주된 연구 내용이에요. 분석 연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연구라면 베토벤의 생애사, 음악적 특징, 초기, 중기, 후기, 이론적 배경이었다면 정말로 8번 소나타에 대한 분석 부분이 연구 본문이에요. 여기만 잘 돼 있어도 나머지는 본심 때 일단 통과를 수정을 전제로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 부분만 괜찮으면. 그럼 이 분석 부분은 뭘 가져야 되냐? 아날리시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날리시스를 안 하고 디스크리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 연구는 문헌 연구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실증 연구 쪽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말 분석을 하려면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터가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악 분석의 석사 논문들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부족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 연구란 건 이제 본격적인 연구 결과들, 연구자가 직접 찾고 검증한 내용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성을 하나 분석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앞뒤 문맥이 만들어지고 예제에 표시되고 누가 봐도 이 화성이 팩트가 딱 맞고 이걸 쉽게 말해서 1도, 5도, 1도를 찾았다. 끝. 뭔가 부족하죠. 그 1도, 5도, 1도가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왜 연구자는 이 화성을 발견했는가? 맥락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석은 아날리시스가 아니라 다 디스크립션입니다. 어떤 선생님의 말에 빌리면 장님이 눈앞에 있는 악보 어떻게 쓰여져 있니? 라고 했을 때 마치 읽어주는 것처럼 피아노가 저음부를 에서 베이스음을 누르고 있고 피아노의 오른손이 화성을 연주하며 바이올린의 멜로디가 상행하고 있다. 이거는 아날리시스가 아니죠. 요즘 드라마 스타트업에 영실이가 나오죠. 영실아, 악보 어떻게 쓰여져 있니? 라고 했을 때 읽어주는 거예요. 피아노가 저음부를 연주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런 분석은 분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날리시스와 디스크리션 차이를 완전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IBC 논문의 본문 내용을 보면 카웰의 울트라 모더니즘 피아노 음악, 일단 이 논문 뭐에 관한 논문이죠? 헨리 카웰의 울트라 모더니즘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트라 모더니즘 피아노 음악에 대해서 담는데 무슨 제제곡을 쓰지? 헨리 카웰의 울트라 모더니즘으로 분류되는 피아노 음악의 특징들을 모아서 카테고리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의 실험주의 기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험주의 기법과 비서구 문화의 결합은 어떠한 방식이 되며 그 비서구 음악과 악기 음악 모사에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가? 연구가 표정이 보이죠. IMRD 논문입니다. 연구 결과 IMRD 논문은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이에요. 여기에 Result 부분이 바로 우리의 연구 본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증 연구에서는 연구 본문이 바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석된 결과를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된 결과는 명확해야겠죠. 디스크립션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따 뒤에서 예제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조기 음악 교육과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 표현과 학교 적응의 차이. 그러면 여기는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가? 연구를 했을 거고 설문지를 돌렸던 인터뷰를 했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일정한 통계 방식으로 통계를 냈더니 적응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더라. 이 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 표현의 학교 적응 차이가 어떨 때와 어떨 때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어떤 변수들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이제 변화들을 나타내 주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차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 차트들, 통계표들 보여주면서 그 연구 결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는 논문이 쓸데없이 길 필요 없어요. 왜 최근에도 포스터라는 논문이 그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한 페이지짜리. 그런 논문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실증 연구는 문헌 연구랑은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추렸고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결과를 냈으며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일목요연하게 등장해요. 학술지 형태의 8페이지 정도의 논문. 우리는 어떤가요? 길게 악보를 제시하면서 계속 본문을 늘려가죠. 석사 논문은 7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한 20페이지 정도가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 할애되고 3페이지 정도가 결론 파트에 들어가요. 대략 한 40에서 45페이지 정도를 잘 쓰시면, 본문으로 잘 쓰시면 석사 논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게만 쓰려다 보니까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예제만 여러 개 붙여서 본문을 불려가게 되죠. 본문을 쓸 때 피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순차적 나열식 분석은 피할 것.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곡을 첫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분석하는 건 안 된다. 그게 본문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예제가 뭐냐? 1악장 1. 서주부 2. 1주제 3. 경과구 4. 2주제 그 다음 뭘까요? 5. 종결구 6. 발전부 이런 식으로 쭉 흐름 그냥 섹션별로. 물론 이렇게 쓰는 게 알아보기는 쉬워요. 그리고 이런 패턴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문은 언제 해당되는 거냐면 이 곡을 내가 처음 연주해보는 세계 초연곡이다. 내가 세계 초연곡을 최초로 분석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섹션별로 분석하셔도 오케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마감이 코앞이라서 이렇게라도 써야 될 때, 이번 주 금요일날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이 화요일, 그런데 뭔가 새롭게 쓰려고 보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쓰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쓰셨을 때 선생님들이 깔끔하게 정리 잘 됐네 라는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표정이 없죠. 이렇게 쓰다 보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냐? 이 곡의 1악장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무엇이냐? 키워드는 뭐냐? 1악장에 일단 낭만스러운 급격한 전조가 보이고, 고전 소나타에선 발견되지 않던 제3의 주제의 사용이 보이고, 후기 낭만적인 반음계적 화성, 예를 들면 커먼톤 디미니시드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예비가 없는 불협화들, 해결이 없는 속실화음들, 이런 화성들이 후기 낭만적인 어떤 특징을 내어주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1악장, 2악장, 3악장 순서대로 가려면 이런 방식으로 카테고리가 묶이는 게 좋아요. 이래야지 이런 연구처럼 오케이, 실험주의 기법과 비서구 문화의 결합, 비서구 음악과 악기 음악 묘사, 대화, 환희, 리듬, 울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카웰의 울트라 모더니즘 피아노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클러스터와 슬라이드 기법을 주로 쓰며 실험주의 기법과 비서구 문화의 결합을 음향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무언가 이런 맥락이 보이죠. 그런데 서주부가 1마디부터 17마디까지구나. 1주제가 18부터 43마디까지구나. 얘는 이거밖에 보여줄 수가 없죠. 이거는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엄청난 내용을 쓰신다면 모를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연구는 좋은 내용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순차적 나열식 분석은 피하시고 카테고리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신다면 항상 이걸 명심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쓰실 거면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섹션도 딱 분리될 수 있도록, 악보 예제도 명확할 수 있도록, 글과 악보의 분량도 적정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일반적 배경으로 분석을 시작하세요. 자주 놓치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바르톡의 예술가곡 OP16 분석을 하겠다.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면 일단 이 곡의 뒷배경을 터는 겁니다. 작곡 배경이 어떤지, 연도는 어떤지, 초연은 어떤지, 평가는 어떠했는지, 출판은 언제 됐는지, 작곡가가 이 곡을 쓰고 혹시 남겼던 말이라던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평론들, 이 곡에 관련된 글자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일반적 배경은 첫 머리에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연주회의 고퀄리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것도 위키피디아나 그냥 악보에 있는 정보들만 갖다 두시지 마시고 여러 문헌들을 뒤지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OP16, 바르톡 5 Songs OP16은 1916년에 완성된 예술 가곡으로 벨라 라이치니에게 헌정되었다. 가사는 헝가리 상징주의 대표시인 어디 안드레이 2개 작품, 피와 금, 사랑을 위한 사랑에서 각 4개와 1개의 시를 선택했다. OP16은 강렬하고 관능적이며 가장 독창적인 바르톡의 성악 작품으로 1919년 4월 21일 그의 작품만으로 개최된 부다페스트 리사이틀에서 알토 일로노 두리고에 의해 초연된다. 하지만 얼마 뒤 쉔베르크에 의해 음악의 안내란 제목으로 비엔나 연주가 기획되지만 독일어 번역판이 적당치 못해 실패하고 이 경험은 바르톡의 성악음악에 대한 열정을 누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 배경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 배경은 보통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꽉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이걸 준비하시는 동안 곡에 대한 이해가 훨씬 늘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곡을 가깝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 배경. 자, 이 일반적 배경으로 들어가란 얘기는 내로우 다운 방식을 가져가시란 얘기예요. 빅 픽처에서 스몰 픽처로, 항상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체 분석으로 큰 틀을 형성하세요. 분석 들어갔다고 바로 첫 번째 곡 띡 이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아쉽겠죠. 전체 분석. OP16을 크게 본다면 대칭구조, 상징주의적 표현,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 섬세한 페달, 농민음악적 영향의 5가지 공통된 특징이 보여진다. 1. 대칭구조. 그래서 1번 곡, 5번 곡이 연결되고 2번 곡, 4번 곡이 연결되고 3번 곡이 가운데, 이렇게 아치 형태를 그리는 시메트리컬한 바르톡의 구조적인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그림부터 그려주고 분석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전체 분석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럼 이 구조로만, 이 카테고리로만도 얼마든지 논문이 완성돼요. 대칭 구조가 보여주는 1번 곡의 몇 번째 마디, 대칭 구조를 중심으로 한 3번 곡의 어떤 화성, 대칭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5번 곡의 가사의 사용,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라는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7, 8페이지가 된다? 그러면 카테고리별 서술이 되는 겁니다. 이 서술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처럼 서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보시면 돼요. 네 번째,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일단 명확한 예시라는 건 악보에 분석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라. 이건 일단 기본이겠죠. 마디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마디수가 23, 24, 25, 26 여기에도 마디수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명확한 예시는 파이 스트럭처라는 구조를 따라가시면 좋아요. 파이, P, point out, I, illustration, E, explanation입니다. point out, 포인트를 던졌으면 illustration, 예시, 증명을 해주고 그게 어떠한 현상인지 어떠한 건지 explanation, 해설을 해줘야 돼요.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입니다. 헝가리어 강세는 단어의 길이와 상관없이 늘 첫 어절에 있고 이는 단어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헝가리 전통 민요 역시 이런 음률적인 특징을 따라 대부분 강박으로 시작하고 이를 마자르 리듬이라고 한다. 데이비드 쿠퍼는 이 리듬을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이라 정의한다. 쿠퍼는 이러한 리듬이 바르톡 OP16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와 표현들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서술한다. 던졌죠. 중요한 거. 마자르 리듬.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이라고 부르고 데이비드 쿠퍼는 이 리듬이 바르톡 OP16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와 표현들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서술된다. 악보를 보여줘. 글자로는 모르겠어. 악보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 띠란, 띠란, 8분음표, 점사분음표, 8분음표, 점사분음표. 이게 왜 중요하냐? 헝가리안 악센트 때문에 리듬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아래에 있는 독일어로 번역이 된다면 띠란이 아니라 띵, 딴,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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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로 그냥 불러라 라고 돼 있죠.
왜냐면 독일어가 갖고 있는 강세와 헝가리어가 갖고 있는 강세가 다르니까. 악보 예시 보이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위에 표기된 헝가리안 단장 리듬은 8분음표와 4분음표의 두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번역본에 따라 리듬을 순화하여 4분음표 2개로 연주되기도 한다. 이는 헝가리어만 나타나는 강세가 번역어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을 해주고 있죠.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이 뭐냐? 명확한 예시, 그거에 대한 해석. 물론 밑으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서 자르냐고 지금 좀 부족하지만 이게 파이 스트럭처예요. Point out, illustration, explanation. 그러니까 악보를 사용했을 때 위아래로 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글이 다 있고 악보, 글이 다 있고 악보, 혹은 헝가리안 강세 단장 리듬, 악보 있고 밑으로만 글. 이런 구조는 물론 지도 교수님과 합의가 된다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논문을 읽어가는데 흐름을 명확하게 잡기가 힘듭니다. 자, 분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드 이그젠플 내용입니다. 단순히 묘사적인 분석.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날리시스예요. 분석입니다. 디스크리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도입부 1에서 3마디는 왼손에 지속되는 반복음과 오른손에 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내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다. 이건 아날리시스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잘 되지 않았어요. 오른손 상행하는 모습, 내려오는 모습, 추상적이죠. 묘사적인 분석이에요. 상행하고 내려온다면 쉽게 말해서 왜? 이게 있어야 돼요. 분석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분석 연구는 단순히 연구자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증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연구자 혼자 내가 생각해 봤더니 조기 음악 교육이 자기 표현과 학교 적응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전혀 의미가 없죠. 논문이니까. 어떤 근거로 내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근거를 대야 돼요. 그래서 논문 쓸 때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되는 문장입니다. Can you prove it? 증명할 수 있는가? 분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 과정이에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없는 말은 논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묘사적인 분석. 물론 이건 증명도 필요 없는 그냥 정말 너무 추상적이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악보에 대한 묘사죠. 조금 더 잘된 버전을 갖고 와도 포인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과부는 마디 17에서 53까지며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경과부는 1주제의 선행구가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비단조의 딸림화음으로 반종지한다. 경과부 2는 선행구, 후속구의 병행악절로 구성된다. 선행구는 비단조의 으뜸화음이 연장된 후 딸림화음에 의해 반종지가 나타나고 후속구에서는 공통화음 전주에 의해 F샵 단조로 전주된 후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의 완전 전격 종주로 끝난다. 얘보다는 낫죠. 근데 여기선 어떤 의문이 드시죠? So what? 그래서 이 경과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선행구, 후속구가 병행악절로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이며 성행구의 비단조의 으뜸화음이 연장된 후 딸림화음 후에 반종지 나타난다라는 게 후속구에서 공통화음 전주의 F샵 단조로 전주된 후 딸림화음과 으뜸화음의 전전 전격 정지로 끝난다라는 걸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 악보에 있는 음악적 정보를 정확하게 꺼내놨다는 것만으로 아날리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날리시스를 이렇게 하면 뭐랑 똑같냐면 조기 음악 경험 유무에서 자기 표현에 대한 학의 적응의 차이. A는 적응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B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C는 있다라고 말했다. D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분석한 그냥 데이터를 쭉 나열해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분석은 그런 게 아니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포인트 없이 맥락만을 늘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앞부분보다는 일취월장한 파트입니다. 주석도 본문처럼 신경 쓰셔야 돼요. 좋은 주석의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석의 목적은 출처 표기도 있지만 부연 설명의 목적이 커요. 부연 설명은 본문에 들어가기엔 조금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석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갖고 있는 포맷도 정확하게, 일정하게 잘 다루셔야 돼요. 주석도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막 이상한 포맷으로, 레이아웃으로 글자체도 안 맞고 글자 크기도 안 맞고 제목이 이탈릭제 되어 있는 어떤 통일성도 없고 매번 이런 참고문들을 표기하는 포매팅도 다르고 하면 결코 좋은 마감이 될 수 없어요. 오탈자가 많은 글짓기랑 똑같습니다. 주석도 본문처럼 신경 쓰셔야 돼요. 잘 보이는 악보 사용하셔야 됩니다. 논문에서 악보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건 가독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림 파일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의 포맷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한글 파일에서 작업했던 걸 그 워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맥의 페이지스에서 작업한 걸 한글 파일로 바꿀 때 이렇게 흐릿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해상도 높은 악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부정확한 마디수는 부정확한 분석을 의미한다. 마디 493부터 513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디수 없죠. 마디수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마디수 안 쓴 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가끔 조표 없이 등장하는 악보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악보, 논문에 악보를 제시하는 건 실증 연구에서 데이터 차트를 제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데이터 차트를 제시하는데 숫자를 하나도 못 알아보게 돼 있다. 안 되겠죠. 우리 음악대학 논문이 제시하는 악보는 실증 연구에서 연구에 그 숫자가 써 있는 데이터 혹은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연구 결과를 그래프로 요약해서 보여준다 라고 해서 딱 보여주는데 그래프에 선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안 되겠죠. 493마디에서 513마디입니다. 493, 4, 5, 6, 7, 8, 9, 10, 1, 2, 3, 4, 5 뭐가 돼도 막 마디수가 안 맞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내용이 악보에 잘 표기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내가 위쪽에서 어떤 글을 썼다면 그 글의 그 분석 내용이 악보에 명확하게 색깔을 띠고 등장하는가 확인하세요. 위에 서술 형태는 막 썼는데 악보 띡 검은색으로 이렇게만 붙여두시면 대체 어디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지? 논문을 쓰는 사람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을 처음 보는 사람은 위에서 대종결구, 경과구, 변형, 프레스토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 프레스토가 여기 있는데 경과부가 변형됐다라는 거, 프레스토 더블스타, 프레스토 여기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많아지면 논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집니다. 결국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Two errors present the initiations, for instance, imitation. Second trombone resonate A flat G E. Second trombone A flat G E. After that, bassoon plays G A flat E. bassoon G A flat E. 그래서 이 세 개의 피치 셋을 이런 방식으로 에코잉 하고 있다 라는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제 논문에서 발췌해 온 예제입니다. 왜 얘를 갖고 왔냐? 물론 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작권 해결하셔야 됩니다. 밑에 이렇게 써 있죠. 저작권은 이전에 본심사를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출판되어 있는 악보를 스캔 떠서 논문에 사용하신다. 저작권 해결돼야 돼요. 이 저작권 해결됐니? 안 됐습니다. 논문 탈락.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문이 아무리 잘 썼어도 탈락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칼날이 있는데 첫 번째가 표절, 두 번째가 저작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수익을 발생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심한 거예요. 그런데 저작권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에디션 회사에 메일을 보냅니다. 나 논문에 니네 회사 인쇄물 쓰려고 해.
그러면 얘네가 메일을 보내와요. 그래, 허가해줄게. 대신 몇 페이지 몇 마디 쓸 거지 나한테 리스트 보내줘. 가격 매겨줄게. 라고 해서 쭉 써서 보내면 많구나. 하지만 이번엔 공짜로 해줄게. 대신 이 표시를 꼭 넣으렴. 이런 메시지가 와요.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 겪지 않으시려면 저작권 문제도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구조와 예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보통 논문 티칭을 하다 보면 쭉 한 문단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카톨릭 교회 음악이 정식 학위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종교음악과와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과 카톨릭대학교 교회음악원 대학과 정도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교구마다 성음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성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더라도 전례부임과 내에 성음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다른 교육기관들에선 잘 다루지 않는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활성화시켜 신자들의 교육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 음악 기관에서도 전래 음악의 장점인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 교회 음악 전공자라면 누구라도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래 음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교육과 전래 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교회에 도움이 되고 전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미사 전래에서 활동하는 성음악 봉사자 중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전래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일반 세속음악을 전공한 봉사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물론 봉사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봉사하고 있겠지만 이런 봉사자들을 교회 기관을 통해 전래 음악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르치고 각 본당으로 파견한다면 전래 음악에 있어 음악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는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캐치가 되시나요? 반복적으로 읽고 밑줄을 긋고 섹션을 분류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읽으시겠죠. 이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이 부분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오겠죠. 본문 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시각과 생각, 좋은 현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먼저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포인트 아웃입니다. illustration.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이냐? 첫째,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교육을 원하는 이에게 교회가 물적 지원을 해야 된다. 포인트 아웃이죠. illustration.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explanation. 이를 자부담 30%와 교회 부담 70%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개인의 부담은 줄어든다. 물론 근거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둘째, 인적 지원. 두 번째로 교구마다 성음악위원회나 전래분과 내에 성음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 셋째, 기준 강화 의무화. 세 번째로 교회 음악 파트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오 성가에 대한 숙지를 필수로 요구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문된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 전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구체적인 방안. 첫째, 전문교육, 물적 지원을 해야 된다. 둘째, 부서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을 해야 된다. 셋째, 교회 파트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숙지를 필수로 요구해야 된다. 기준 강화와 의무화. 머릿속에 뭐가 남으시나요? 교회가 나서야 되는 적극적인 방향 세 가지. 물적, 인적, 기준 강화. 이게 논문의 구조화예요. 본문 내용으로 하나 뭉뚱거려서 쓸 수 있습니다. 전래음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뭔가? 그러면 그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더 논문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키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더 이 논문을 이해하고 설득당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본론은 이론적 배경과 본문으로 나눠집니다. 이론적 배경은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접근, 문헌 연구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곡가 생애, 시대적 배경, 주요 음악 어법 등 분석하려는 곡에 한정되어 있는 영역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연구 본문은 연구의 당연히 하이라이트겠죠. 여기에서는 아날리시스와 디스크립션 분명하게 가르셔서 아날리시스를 하셔야 돼요. 그 아날리시스, 분석된 거에 대한 리절트, 결과가 나와야
그 result를 기반으로 conclusion, 결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리시스가 안 되면 당연히 리절트가 없을 거고, 리절트가 없으면 결론이 없겠죠. 아, 내 논문이 왜 결론 쓰기가 힘든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과가 없는가? 분석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아날리시스와 디스크립션은 다릅니다. 디스크리션밖에 난 못하겠다. 그러면 최대한 디테일하게라도 디스크리션을 하시면 그 와중에 한두 개씩 키워드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시겠다고 너무 악보만 이렇게 붙이시지 말고 위아래로 충분하게 파이 스트럭처, 포인트 아웃, 일러스트레이션, 익스플러네이션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가져가시면 아마 본문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